법 질서가 바로 서고 만인이 그 법 앞에 평등한 나라. 돈이나 권력이 없어도 차별받지 않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나라. 말하고 싶은 자 말하고 일하고 싶은 자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부정과 비리, 거짓과 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나라. 그렇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나라를 우리는 민주국가라 불렀다. 지난 50년 이 땅의 수많은 민중들이 목숨을 걸고 진정 이루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해방된 조국의 새로운 기틀을 세우기 위해 첫 번째 선거를 실시했다. 대표자를 선출해 법을 만들고 나라의 운영을 위임하는 일. 나라가 없었으므로 국민의 권리를 갖지 못했던 이 땅의 민중들은 기쁨으로 이 일에 참여했다. 국가 권력이 진정한 주인에게 돌아온 것이다. 이것이 해방 후 우리가 처음 경험한 민주주의였다. 이로써 제헌의회가 구성되고 헌법을 기초로 한 법적 질서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 국회는 초대 대통령 선출에 착수했다. 의장 대리가 법위의 계산을 이용했습니다. 만약 이 후보자는 이승만과 김구. 이중 제적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 행정부의 수장이 됐다. 비록 남북으로 갈려 세워진 반쪽뿐인 정부였지만 법에 의해 국민들이 세운 나라. 우리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 선포했다. 당시 대다수 국민들은 끼니 걱정을 해야 할 만큼 가난했지만 법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 모든 일을 법에 따라 해결해야 했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2년 국회의원의 출근 버스가 헌병대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여당인 자유당이 첫 번째 개헌을 준비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자 무력으로 연행 협박한 뒤 다음 날 개헌안은 기립 표결 방식으로 통과됐다. 그리고 미국 성리대 초대 대통령 국민 대간의 절차를 중요를 벌써가는 개헌안이 마침내 1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표결로 되었습니다. 2년 뒤인 1954년 이번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하자는 개헌안이 발의됐다. 이승만 대통령의 직권을 연장하겠다는 의도였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개표 결과 한 표가 모자란 135명이 찬성함으로 개헌안은 부결됐다. 그러나 이틀 후 자유당은 4.4.5입이라는 아무도 상상치 못한 계산법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 법과 절차란 민주국가의 기본 질서를 허물어버린 것이다. 저희가 한글을 배운 한글 처음 세대입니다. 동시에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와 정의와 진리가 살아있고 모든 힘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 의한 정부, 국가, 제도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고 배워왔는데 그 당시 경제적인 상황은 가난과
비참 빈곤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룩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내일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자신 있게 살아왔습니다만 이승만 정권은 아집과 독선과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해져서는 안 될 모든 것들을 행했습니다. 4.4의 개헌안이 통과된 뒤 두 번째로 실시된 1960년 선거. 하지만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의 사망으로 이승만의 재집권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모든 관심은 부통령에게로 모아지고 있었다. 당시 유세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만원을 이뤘다. 선거는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이미 헌법 질서를 허물어버린 이승만 정권에게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무려 38년 만에 공개된 극비문서는 이때의 부정선거가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보면 뭐 자유당 완장을 차고 세 사람 앞에 한 사람 껴있고 세 사람 앞에 한 사람 껴있고 저기 뭐 저러는 거 보니까 일반 이제 어린 시민들은 세 사람을 모아놓고 그 속에 자유당 간부를 한 사람 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찍어라 1번 찍어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 학교에서 이제 보통 국민학교에서 이제 투표를 하긴 다 합니다. 창문 쪽에서 보니까 투표 마치고 이제 투표하면 개봉하는 그거는 볼 수 있거든요. 있는 거 그걸 보니까 설 들어방으로 짝대기 이어가지고 설 빼내가지고 보니까 딴 데 찍어놔면 째려내 필요고 다시 바깥이 하는 거 이걸 목표로 했습니다. 3월 10월 아침 한 10시쯤 돼서 내가 투표 현장에 갔어요. 10시가 못 되는 9시 30분. 그때 이미 그 투표소에는 완전히 투표가 끝났다 해서 간이 아닙니다. 일부 시민들은 삼삼오오로 짝을 져가지고 소위 자유당 완장을 차고 이제 공개 투표 비슷하게 하고 이미 사전 투표가 벌써 70%가 끝이 난 상태예요. 벌써 내가 투표를 할 때는 투표하면 찰떡궁을 느꼈으니까. 이 투표권을 모두 빼앗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투표를 못하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대리 투표를 하도록 그 자유당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그 투표장에 가지를 못했어요. 말하자면 그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의 투표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의사를 갖다가 그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럼 기회를 안 주고 이 사람들이 박탈해 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울부는 차 있고. 3월 15일 투표가 끝나기도 전인 오후 1시 극도의 부정을 목격한 마산 시민들은 시내 중심가로 모여들었다. 그 울분 차인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민주당 당사 앞에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순식간에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내 선거를 하게 해달라. 내가 투표권을 좀 찾아달라. 이 지금 부정선거다. 이 선거를 좀 취하라 말이야. 응? 이런 그 선거를 해가 이게 민주주의냐? 이 선거 할 수 없다. 이 무효다 말이야. 부당하게 투표권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선거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시위대는 불과 서너 시간 만에 수천 명을 넘어섰다. 그러자 경찰은 총을 들었다. 경찰의 총격으로 230명의 부상자를 낸 3월 15일 이후 침묵 속의 마산 시내를 헤매고 다니는 한 어머니가 있었다. 시위 직후 행방불명된 아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김주열의 어머니였다.
그게 끼니도 이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다니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됐어요. 주님을 찾기 위해서만. 그리고 그 너무 해처롭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걱정하게 저러다가 정말 끼니도 굶고 저러다가 오히려 정말 정신이 이상해지면 어떻게 할 그런 걱정까지 해요. 그래서 권 여사님 좀 정신을 차리시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의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는 걸 우리 어른이들이 유로다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그럴 때그 애처로운 장면은요 부모가 자식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다 그건 아니다. 내 자식만 그랬다 나는 안 그랬다. 나도 저 사람들을 좀 해외 안 하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 가까이 마산 시민들을 애타게 하던 김주열은 체루탄이 눈에 박힌 처참한 시신으로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다. 그 죽음 앞에 시민들은 경악했다. 거리로 몰려나온 학생들 사이에서 구호가 터져나왔다.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정부, 인권을 유린한 이승만 정권을 그들은 독재로 규정지었다. 그리고 시민들은 학생 시위대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다. 대대적인 경찰 병력이 투입돼 진압을 서둘렀지만 사람들은 청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회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은 정권을 향한 민중들의 첫 번째 저항. 4.19는 이렇게 시작됐다. 누가 가짜 소리 나고 누가 모이려 소리 한 사람도 없고 전부 자발적으로 나왔고 또 하나 참 그때 느낀 것은 나는 민중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느낀 게 아주머니들, 처녀들, 할머니들이 골목에서요. 물동이를 물에 담아 물동이를 내놓고 처마에다 돌로 골목에 이 아스팔트에 돌이 있습니까 그때 골목에 그던데 돌로 전부 주가 처마에 쌌어요. 그 골목 입구에 처음 나눴습니다. 도로 입구에 그걸 이제 우리 학생들 시민들 집어서 권력을 할 던지고 그랬죠. 학생들이 지금 그래 파출소를 또 던지고 다 그러고 했죠. 그게 볼 때 정말 이 민중이라는 겁납니다. 썩나면 겁난다는 걸 알 때. 그걸 이 권력자들이 그때 그걸 잘 모르고 아주 이 순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막 짓밟으면 된다. 뭐 투표 아니라 뭐 투표 지금 인권도 빼서 된다 하는 막 이런 아주 편리한 사고방식 이 독재적인 거 말이야. 이승만 정권에 대한 저항은 이제 마산만의 일이 아니었다. 시위는 전국에서 불붙듯 일어나고 있었다. 마산 시민들이 느꼈던 분노를 전 국민이 함께하게 된 것이다. (4월 15일) 경무대 앞으로 진출한 민중들은 모든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더 이상 시위대를 막을 수 없게 되자 경찰은 다시금 총을 들었다. 사망 142명, 4월 19일 하루 동안의 일이었다. 나라를 세운 지 12년 만에 민중들은 정권을 향해 올바른 민주주의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독재를 하시는 분은 자기가 독재하는 줄 모르고 하는 거 있습니다. 자기가 잘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독재자의 공통된 이 모순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독재자도 민중의 국민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고 자기 권력 유지 차원에서 국민을 무시했을 때는 그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독재자가 있는 한 민주주의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한 독재자는 발전할 것이 절대 없습니다. 민중들은 이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그들만이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로부터 1년 뒤 발발한 5.16 군사 쿠데타. 그런데 쿠데타 주인공 박정희는 세계 쿠데타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치 행보를 보인다. 그는 전역식을 거쳐 민간인의 신분을 얻은 뒤 선거를 치러야 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것은 쿠데타를 일으킨 지 3년 후였다. 그리고 취임사를 통해 4월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소환 영령들에게 영광을 바친다고 밝혔다. 보람있는 그날의 조국을 보존하기에 생명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공산 침략에서 나라를 지켜온 총명스러운 전물 장병, 그리고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적인 4월 혁명의 영령 앞에 나의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헌정을 중단시키고 군대를 동원해 권력을 장악한 쿠데타 주역이 굳이 민주주의를 약속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4월 혁명의 경험 때문이었다. 무력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어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민중들은 쉽사리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박정희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박정희 정권의 본질은 10년 뒤에야 그 모습을 나타낸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를 기해 민족의 살기를 찾기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우리의 모든 체제에 유신적인 일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모든 법 질서를 중단하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신. 초헌법적인 권한을 가진 그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됐다. 총 2,359명 중 단 2표의 무효표를 제외한 전원 찬성이었다. 유신은 장기 집권을 이루고 민중의 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독재적인 법 질서였던 것이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정부 정책에 관한 그 어떤 반대도 허용되지 않았다. 유신에 대한 반대는 곧 국가에 대한 반대, 체제 전복으로 간주됐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2. 특히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았다. 또는 폐지를 개헌 논의는 물론 그것을 보도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유신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조치를 위반하면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보다 높았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기서 그 생명을 다하는 듯 했다.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가 사라진 자리엔 감시와 통제만이 남았다. 검문과 탄소는 일상사가 되어버렸고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들에겐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았다. 통금과 장발 단속, 금지곡과 판매 금지 서적의 시대. 뭐 옷을 하나 마음대로 골라 입을 수가 있습니까? 머리를 마음대로 뭐 자기 스타일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을 하나 제대로 사볼 수가 있습니까? 후딱하면 판매 금지 처음 되죠. 뭐 이상한 책들 불순금을 걸리면 괜히 가져 써가지고 경찰서 불러가지고 조사가 쓰고 나오고, 그 다음에 외국 잡지를 좀 보려도 잡지가 오래져서 나와요. 한국에 관한 정치지가 나오면 전부 오래져서 나오거나 아니면 사이펜으로 지어갖고 나오거든요. 참 불쾌하고. 대학가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 휴교와 휴강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고 교내에선 두세 사람만 모여도 상주하고 있던 사복경찰의 주목을 받았다. 배지를 뿌렸어요. 배지를. 아무것도 안 쓴 거. 근데 교내 진주와 같은 경찰들이 놀라갖고 뛰어왔거든요. 근데 배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하나의 해프닝인데 그래도 그 친구는 연예인이 됐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쓴 배지를 뿌렸는데도, 그러니까 그 시대가 지금 생각하면 참 코믹한 시대인데, 그러나 당대로 사랑할 때는 참 참을 수 없는 아주 질식하는 시대였어요. 꼭 대장소에 가담고 요속에서는 잘 나오는 거니까요. 중앙정보부에서도 개인 택시를
직접 운영해서 정보를 수집한 적도 있습니다. 지가 이제 사업면허가 20번인데 19번이 그 중앙정보부 차였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를 보러 19번도 네 차라 그래라. 그래서 내 차는 사업면허가 20번인데 왜 19번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19번도 네 차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지가 차 2대가 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뭐 교통사고 뭐 차 조심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말 조심해라고 해서 부모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다 이르고 말 조심하라는 그런 시절이 아마 그 시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시 통제와 함께 유신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겐 잔인한 탄압이 병행됐다. 국가 취재 전복을 기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혁당 관련자 중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20시간 만에 집행이 됐다. 세계 법 질서가 마비된 암흑의 날, 국제법학회는 이날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 이미 모든 법 질서를 장악하고 있던 박정희 정권이 이런 초강경책까지 써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물리대에선 유신 첫 시위가 있었다. 유신에 대해 저항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대,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강구철 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고한다. 처음에는 다들 뭐 겁이 나고 무서우니까 진짜 5사람밖에 안 모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명서를 읽어 나가는 동안에도 처음에는 5사람인데 사실상 성명서를 읽으면서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 물론 저 자신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성명서를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한 200명 가량이 쫙 연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참 그럴 때 이거는 도저히 내 눈을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죠. 아무도 나서지 못할 것이라 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굳이 시위를 해야 하는가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위에 참가한 학생이 600여 명. 예상을 뛰어넘은 이날의 시위는 유신 철폐운동의 작은 불씨가 되어 조금씩 번져나갔다. 유신 체제를 그대로 언제까지나 그대로 수수방관한 채 누군가는 국민을 대신해가지고 할 말을 해야지만 그것이 비록 달걀로 바위치기인지는 모르지만 얼음의 한 부분이라도 조그만 틈이라도 뭔가 아무리 거대한 암벽이라도 한 부분이 깨어져 나가면 거기서 참 민중들의 엄청난 힘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민청학년 관련 기사를 실은 동아일보엔 광고 탄압이 가해졌다. 그런데 그 하얗게 비어버린 광고 자리를 메운 것은 시민들이었다. 차마 큰 소리로 말하진 못해도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린 것이다. 독재는 점점 더 잔인하고 폭압적으로 변해가는데도 유신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갔다. 일반 시민들에 비해 비교적 통제를 덜 받았던 종교인들, 그들이 유신 철폐운동의 선봉에 서기 시작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마련한 이 시위를 사람들은 미사 시위라 불렀다. 시민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또 연공조작 철폐하라, 중앙정부 철폐하라, 이런 일련의 많은 구호들을 안고서 저희들이 밖으로 나갔는데 저희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처음에는 당황을 했습니다. 이런 구호를 어떻게 이런 시대에 펼칠 수 있느냐. 그러다가 한 2, 3분 지나면서 그 시민들이 저희들 옆에 서 계시다가
저희들에게 동의하는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럴 때 이게 침묵으로 동의하는 우리 국민들의 소리구나. 우리 보고 앞장서서 싸우라는 격려의 말씀이구나 확신하면서 용기를 얻고 저희들이 또 명동 거리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거리로 나선 종교인들에게 박수를 쳐주던 사람들이 서서히 그 대열에 합류해 나가기 시작할 적, 유신 헌법에 의한 두 번째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78년을 맞았다. 그때 대학생들의 시위는 서울 도심으로 진출해 있었다. 더 이상 유신을 연장시키지 않겠다는 각오가 연행과 고문, 구속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리에 나서게 한 것이다. 그전에는 항해 시위였다가 이제 항해를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가자. 국민한테 알리자 말이야. 그게 이제 그때 이후부터 이제 그 시민들을 상대로 유신 시대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유신 시대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나아갈 유일한 길이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그걸 알리는 그 가두 시들이 그때부터 이제 조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항해 시위 한번 하면 꼭 저녁에 나가가지고 하여간 멀리 과학을 나갈 때도 있고 종로 나갈 때도 있고 안 되면 봉천동에서 할 수 있고 노량진에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또 자연히 압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처음에는 그 압제 공포에 눌려가지고 저항을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그 공포에 익숙해지거든요. 공포에 익숙해지면서 공포로 극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아닌 말입니다. 73년 첫 시위 이후 유신 철폐 운동은 계속됐지만 사실 민중들의 대대적인 호응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도리어 민중들은 유신 선포 이후 두 번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70% 이상의 지지를 보내곤 했다. 그런데 78년 국회의원 선거에선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다. 야당이 여당의 지지율을 앞선 것이다.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다. 민중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79년 8월 유신 독재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이른바 YH 사건이 그것이다. 회사의 전격적인 폐업 조치에 반발한 여성 노동자 170여 명이 야당인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자 경찰이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단행한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주장은 중요치 않았다. 박 정권에겐 오직 시위를 벌였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그때 당시는 뭐 진짜 저희들이 뭐랄까 굉장히 그런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저희들 힘으로는. 그렇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예, 나이 어려서부터 거기 들어와가지고 가족들 돌보면서 그 형제들 이렇게 뒷바라지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갑자기 회사가 그렇게 되고 나니 어디 갈 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4번 정당이다 뭐 이런 데 호소를 하고 탄원서를 몇 번 올려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희 얘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 얘기가 거꾸로 보도가 되고, 예, 그게 똑바로만 이렇게 왜 보도가 되면은 또 괜찮은데 이게 우리가 하는 일하고 이렇게 그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거꾸로 보도가 돼버려요. 위에 올라가면 이게 그래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다. 거기 한번 가보자. 예, 그래가지고 시민당 사회까지 우리가 같은 거예요. 노동자들의 농성은 쉽사리 끝이 났다. 그러나 사건은 그대로 일단락되지 않았다. 총선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고 있던 신민당이 이를 계기로 유신 독재의 폭력성을 규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김경숙의 장례식 날, 동료 노동자들은 물론 야당 의원들까지 장례식장을 가득 메우고 그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 이 사건은 연일 신문지면을 장식하며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졌다. 일반 시위에 관한 기사가 거의 다뤄지지 않던 시절이었으나
야당이 개입된 사건이라 언론 보도가 가능했다. 그 YC 무역의 노동자들의 증거 농성은 사실 대단히 그 당시에 기성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실상 그대로.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이건 더 이상 한국 사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또 이 정권이 이제는 종말을 구하는 시점까지 왔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그 대학 3학년 때에 그 2학년 1학기 때 아주 강하게 느꼈어요. 9월 달부터. 그러면서 뭔가가 이렇게 폭발하겠구나. 뭐 그런 것을 저는 굉장히 느꼈고 또 그러한 것들을 대학 내에서 여러 생각 있는 친구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10월 16일 부산대. 수백여 명의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교내를 돌며 유신헌법 철폐를 외치기 시작했다. 전날 벌어진 시위가 어이없이 끝난 뒤 그냥 있지 말자는 몇몇 학생들이 급하게 벌인 시위였다. 이것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학생들을 일어나게 했다. 선언문에서 유신헌법은 법이 아니라고 밝힌 이들은 그날 바로 부산 시내 진출을 시도했다. 지금 생각해 보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은 뭐 그런 어떤 폭발적인 에너지랄까 힘이랄까 이런 것은 뭐 두 분 다시 사실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어떤 힘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말하자면 그 군사 독재의 그 말기적인 현상, 어떤 인권의 유린, 이런 데 대한 일반 학생들의 어떤 분노 이런 것이 극에 달았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남포동에 도착한 시위대들도 1차적으로 접촉된 그 층이 거리의 상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상가의 상인들이었고 사실 여기 소상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바로 결합을 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백성들의 가슴 저편에는 그런 장기 집권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또 유신 체제에 대한 환멸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언론 자유에 대한 희구를 갖고 있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틀 후 박정희 정권은 바로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했다. 곧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폭발적인 대규모 시위가 터질 것이란 소문이 난무하던 터라 부산 시위를 조기에 진정시키려 했던 것이다. 자연 학생과 시민을 향한 무차별 폭력과 연행이 자행됐다. But sporadic incidents continue this weekend. This young man was repeatedly beaten by Korean soldiers, although he was unarmed and alone. President Park Chung-hee says such force is necessary because of the reckless, impure elements of his country. 그때는 뭐 데모한다고 때리는 게 아니고 애당초에 시내 모이면 데모하니까 나오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공수부대들이 젊은 애들 지나가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철을 타고 또 제 아는 동생은 군합발에 맞아가지고 장이 파열돼가지고 한 보름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애들이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그 정권 올 때까지 왔다. 예, 거의 끝난 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탄압하고 그 악법으로서 국민들을 다스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위할 때도 시민들이 그렇게 저희들도 참여하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걸 데모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이미 유신의 말로는 왔다. 박정희 18년 부산 독재는 끝날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위를 막기 위해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됐지만 그 폭력은 또 다른 강한 저항을 불러왔다. 이런 식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란 사실을 유신 정권의 담당자들도 느끼고 있었다. 그 저항이 막 일어나려 할 때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은 무릎을 꿇었다.
대망의 80년대. 차갑고 암울했던 독재 시대를 살면서 그때가 되면 진정 자유와 행복을 갖게 될 것이라 손꼽던 80년대는 그렇게 서울의 봄과 함께 시작됐다. 80년 5월 광주도 그랬다. 광주 시민 역시 개헌과 계엄령 해제, 정치일정 공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진압에 나선 군인들의 손엔 총과 대검이 들려 있었다. 길 가는 사람들을 그냥 잡아서 이렇게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잡아가고 이런다고 하니까 안전지대가 없죠. 광주 시내 전체가 아무 데도 안전지대가 없고 또 안방에까지도 와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잡아가고 그런 과정에서 어린애건 노인이건 이렇게 구두발로 차고 또 저도 이렇게 길가에서 목격을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4-5명이 이렇게 달라들어가지고 곤봉으로 때려서 하는데 사실은 그런 폭력이 행사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무서웠고 시민들 전체 그 공포적인 그런 분위기가 쫙 깔려가지고 매우 무서웠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18일, 19일. 그것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지 않겠다는 새로운 쿠데타 세력의 공개 선언이었다. 18년 독재의 긴 터널을 막 빠져나와 이제 다시는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일이 없을 것이라던 믿음은 무너졌다. 독재는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은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전 시민을 향한 잔인한 폭력이 행사되고 있었지만 침묵하기보단 저항하는 쪽을 택했다. 독재의 폭력 앞에 침묵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길고 비참한 것인지 유신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저 정도로 이렇게 짓밟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공포 앞에서 다시 그 시민들이 뭔가를 요구하면서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거든요. 이제는 다 끝났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그 이튿날에 되고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들고 또 이렇게 그 독재 타도를 외치고 민주화를 요구하고 잡혀간 학생들을 이렇게 풀어주기를 원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해가면서 힘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쭉 전달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역사를 바꾸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의 몇몇이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힘들이 이렇게 분출되어 나왔던 그런 항쟁으로서 제일 의미가 있었던 그런 항쟁이라고 기억되거든요. Some students brandished knives, others threw paving stones at police. They shouted for an end to what they called the dictatorship. 85년, 86년 서구 언론의 서울발 기사는 온통 시위로 메워졌다. 광주의 저항으로 정권의 실체를 알게 된 대학가를 중심으로 독재 타도와 개헌의 요구는 서서히 번져가고 있습니다. But observers say it is increasing. They say students are fed up with government controls on what is taught or even discussed. 그러던 중 87년 한 대학생의 죽음이 세간에 알려졌다. 부검을 맡았던 의사의 증언으로 이 죽음의 진상은 밝혀질 수 있었다.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 평범한 한 대학생이 공안당국에 끌려가 고문을 받던 중 사망한 것이다. 그것은 전두환 독재 정권의 폭력이 이미 대학가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의미했다. 이 정권에서는 예를 들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대학생 하나 잡아서 어느 날 밤에 몰래 잡아가서 죽이고 그런 것을 은폐하고 엉뚱한 얘기로 뒤덮고 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정말 가장 직접적인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학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조용히 하게 되면 진짜로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어느 날 그런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또는 나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 시민이나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언제 어느 순간에 저렇게 당하고서도 엉뚱한 말로 포장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박정철하고의 짤바를 되돌아보며 나는 정말 세상이 있다 보지 못하고 있어. 내 가슴 깊숙이 아프게 파도의 소리가 우리 모두 덕제 타도는 이제 대학생들의 손에서 민중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박정철의 죽음으로 안정과 발전,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장막 속에 감춰졌던 덕제의 실상을 알게 된 것이다. 박정철 사건이 나면서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다시 분노하고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쿠데타 정부고 정부를 인정하기 어렵던 그런 시절에 정말로 이제는 사람까지 죽이는구나. 그래서 정말로 이 정부는 이 시점에서 종식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세상에 멀쩡한 대학생 88한 학생 갖다 잡아다 놓고 대공무실한처럼 책상을 탁 주인이 하고 죽었다는 세상에 그런 대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걸 갖다 또 그렇게 또 발표를 한 당국도 그러고, 이런 그 다 발표를 봤을 때 이건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했다. 이거는 우리가 공을 조금 했는데 실수도 해서 이렇게 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과 이건 책상을 탁 주인이 하고 죽었다는 것과는 말이 안 되는, 이거 국민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런 데서 모든 사람이 열받은 거예요. 이건 진짜 그런 정부 밑에서는 진짜 뭐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는 나라 가운데 민주회복을 외치는 민중들의 요구가 개헌으로 모아지자 전두환 정권은 호헌으로 맞섰다. 그리고 체류탄과 경찰을 앞세워 더욱 강하게 모든 시위를 진압해 나갔다. (87년 6월 9일) 이날도 학생들은 호헌 철폐를 외치는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그날 시위에 참가했던 한 대학생이 체류탄을 맞고 쓰러졌다. 대학 2학년생인 이한열. 체류탄은 시위 해산용이 아니라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가 돼 있었던 것이다. 그날따라 유난히 전경들의 태도가 좀 폭압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들이 구호도 여러 번 외치고 한쪽에서는 유물도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전경들이 진입해 왔는데, 그날은 저희가 경문 밖으로 진출하자마자 전경들이 체류탄을 쏘면서 진입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군부독재 정권의 최후의 발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었고, 그때 그 이한열 군이 바로 이 체류탄, 지금 그 당시 내가 그 87년 6월 26일 날 대모에 참가하면서 서울역 앞에서 나한테 쏜 거예요. 이게 바로 나한테 날라온 겁니다. 나한테 날라와가지고 내 발 앞에 뚜루룩 굴러 떨어진 거, 이게 좀 터져갖고 이제 껍데기만 있는데요. 내가 그때 순간적으로 이거 그래도 기념으로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대모 참가한 거니까 기념으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소지하고 돼 있는 건데, 이한열 군이 바로 이거 맞고 바로 죽은 겁니다. 이게 모서리 보십시오. 이게 맞고 안 죽을 사람이 있나? 바로 이거 86바 뭐 이렇게 있죠. 86년도 제작한 거죠, 이게.
이게 바로 내가 낸 세금입니다. 이거 내가 낸 세금을 이렇게 비싼 거 이거 한 마리 그때 싼 한 마리라고 그러지 이거 한 마리. 그 이렇게 엉뚱한 데서 낭비가 되니 열이 안 나겠어요? 얘네 지금 그때 얘기만 하면 지금 또 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월 10일 전두환 정권의 차기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던 날 서울에서 부산에서 그리고 광주에서 전국의 대학생들은 대대적인 거리 시위를 전개했다. 쿠데타로 세워진 정권, 수그러들지 않는 그 폭력에 대한 분노였다. 학생들은 이전의 시위와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그 수가 많았다. 그러자 일부 시민들은 이한열의 경우처럼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전경에게 치료탄 발사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경찰 진압에 밀려 명동성당으로 들어간 시위대 중 일부는 농성에 들어갔다.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농성이었지만 이것은 이후 6월 항쟁을 이끈 구심점이 됐다. 그때는 좀 각오를 단단히 가졌던 게 뭐 저도 1학년이었지만 이번에 어떻게 좀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공감을 하면서 이 대학원에 있는 선배들도 같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래서 뭐 오늘 나가더라도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제대로 하자 돌아가지 말고 그 정도 생각하고 이제 따라갔는데 막상 태백까지 밀려와 보니까 전에는 감히 이제 이 경찰들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참배도 못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조금씩 따라붙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볼 수도 없었던 이제 스님들이나 그런들 앞에서 시위대 이끌고 야 이게 그때 이제 제 눈을 비웠죠.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밀려서 곧바로 민주당 들어가게 됐죠. 종교가 다르고 뭐이 달라도 혹은 넥타이를 맨 다르게 하더라도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참여하고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조력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거기에서 배워준 그 참 시민정신 그야말로 참 훌륭했고 그 여학생들이 그 도시락을 뭐 수십 개씩 그 갖다 주고 그 도시락 속에 또 편지가 오고 여학생들이 오빠들 말이에요 존경한다고 오빠 사랑한다고 이러면서 그 메모가 오고 계엄령이 선포되는데 경찰이 진입을 할 것이라는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질서 있게 토론을 하고 참 해체를 거부하면서 그 경위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6월 항쟁의 시작이었다. 명동 성당에 농성팀이 있으니 매일 시위대는 도심으로 나갔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의 합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박정철과 이한열을 바라보고 학생이나 회사원이나 우리의 삶이나 민중들은 한 목소리를 갖게 된 것이다. 체류탄 가스도 맞고 또 이게 같이 함께 분노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학생, 재야뿐만 아니라 이제 평범한 셀러리맨들, 월급쟁이들이 다 동참하게 되고 또 뭐 자영업자나 여러 시민들 어떤 아주머니는 뭐 물 떠다가 체류탄 이렇게 쉽게 그 학생들 하기도 하고 또 빌딩 높은 데서는 뭐 휴지 같은 것들 던지면서 성원도 하고 박수도 치고 같이 독재타도 호언철폐를 갖다 계속 뭐 거리에서 밑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빌딩 위에서도 창문 열고도 같이 함성 같이 질러주고 손 흔들어주고 같이 구호 외쳐주고 뭐 이랬던 게 그때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 60항쟁의 그 모습이었었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이 많이 데모를 하고 계속 일어났을 때 상인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래가지고 정말 저 녀석들이 왜 저렇게 맨날 데모를 하나 소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계속 이어져 오면서 6.29 이전에 6월 항쟁까지
여기까지 불러 일으켰을 때는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함께 호응하게 됐죠. 그때는 그래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쫓기고 할 때는 정말 많은 상인들이 그때는 같이 호응을 하면서 애들을 부둥켜 안아주고 숨겨주고 같이 동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말 강렬하게 원했고 민주화를 또 함께 부정한 독재자들한테 항거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택시와 버스를 운전한 기사들은 오후 6시 어디에 있든지 경적을 울려 그들 또한 같은 마음임을 표시했다. (4월) 혁명 때 그랬던 것처럼 부마 항쟁에서처럼 그리고 광주에서 독재 저항의 민주주의를 세우고자 했던 민중들은 다시금 힘을 모았다. 6월 20일 중상을 입은 이한열은 아직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그러나 전국적인 국민평화 대행진에 참석한 이 땅의 민중들은 그들 앞으로 한 발 다가서는 민주주의를 만날 수 있었다. 예, 6월 26일의 시위 분위기는 그때 필리핀의 민중이 마치 마르크스를 몰아내는 그런 힘 이상으로 우리도 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리에는 아스팔트가 보이지 않고 시민들의 머리만 보일 정도로 엄청 많은 군중이 거리를 메웠고 그 속에는 전경들도 같이 뒤섞여버리는 마치 시위 군중을 저지할 수 없고 같이 섞여버리고 같이 전경 그 무장을 해제하고 같이 민주주의를 만세를 부르는 그런 것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태계로 남대문, 종로, 을지로 이리저리 그 많은 군중들이 때도 없이 막 밀려다니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 지독한 군사정권도 민중의 힘으로 분명히 몰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정말로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정말 눈물이 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다. 민중들은 다시 한번 무력으로 국민을 다스리려 했던 독재 정권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개헌을 통해 집권 연장을 시도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참고 있지만은 않게 된다. 여기까지 오는데 50년이 걸렸다. 4.19에서 6월 항쟁까지 오직 민중들의 힘으로 갖고 온 나무다. 아직 그 키가 높지 못하고 그 잎이 무성하지 않아도 역사의 가장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가진 민중들이 세운 민주주의의 뿌리는 깊고 단단하다. 민주주의가 옳게 되려면 더 많은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권력을 진 사람들이나 누구나 과거에 권력을 진 사람들이나 지금 권력을 진 사람이나 막론을 하고 있어요. 국민이 그 국민을 금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민중의 힘,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독재자가 정권을 휘둘러도 시간상의 차이일 뿐 결국은 민중의 힘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참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언제나 백성을 순동으로 백성을 침묵해주기만을 바랍니다. 권력이라는 건.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헌법에 집회, 시위, 결사,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아무리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투쟁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위 4.19를 가져왔고 그 분화를 가져왔고 광주 항쟁을 가져왔고 6월 항쟁을 가져온 이 국민들이 보통 국민이 아닙니다. 역사가 잘못 간다 싶을 때는 다시 아마 제대로 잡아놓을 거예요. 근데 다만 문제는 이것이 조금 평상시에도 이런 것들이 또 국민이 자기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갖고 그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는 어떤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을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 잘못된 방향을 이렇게 바로잡는 것들이 평상시에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좀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